예,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글쓰기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글쓰기는 일단 작문과 문학적 상상력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 다시 고급자를 붙여서 고급 작문과 문학적 상상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글쓰기를 공부한다는 것은 일단 글을 잘 써가지고 읽는 사람들이 읽기 좋고 잘 통하게 그렇게 쓰는 것이 주목적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좀 인기가 있고 잘 쓸 수 있는 글은 또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이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제 그러면서 그 각자의 개성이 있고 그 자질이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업으로서 이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각자의 여러 개성적인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글을 쓰되 얼마나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인간이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사고, 그것을 제한 없이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작문,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잘 쓰고 재밌는 글을 쓰는 것은 각자 여러분의 앞으로의 진로에 따른 것이고, 여기서 이제 함께 공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 깊은 사고, 많은 생각을 글로써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고급 작문과 문학적 상상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강좌의 목적을 말하겠습니다. 강좌 목적: 인간의 소통수단으로서의 말은 인류의 탄생과 함께하여 왔습니다. 글쎄요, 뭐 진화론에 따르면은 이 말도 맞는 건 아니죠, 좀. 그러니까 원시인들은 좀 이제 그냥 어떤 유인원 비슷한 소리로 소통했을 것이다, 그렇게도 얘기가 되니까요. 하지만 다시 좀 문화인류학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언어를 소통하고 그렇게 그 서로의 생각을 이렇게 지상에서 나누고 그런 것이 인류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인류의 탄생과 함께, 그러니까 서로 말하는 것, 서로 뭐 호모 커뮤니쿠스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겠죠. 서로 말하는 거, 소통한다는 거, 그걸로써 인류의 정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인류의 탄생과 함께 왔다, 그렇게 얘기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글은 함께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글을 쓰지 않고 소통하는 민족이 일부분 있죠. 그러니까 함께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말 잘하는 방법을 우리가 강조하는 게 강조가 아니라 근데 글을 잘 쓰는 법을 우리가 하는 거죠. 말 잘하는 법은 이 웅변 스피치,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과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글이야말로, 그러니까 그 생물 중에서 언어 가지고 소통을 함으로써 사람이 되는데, 왜냐하면 물론 생물도 소통은 하죠. 어느 정도의 소통이라고 볼 수 없죠. 트일소지인가 통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통하긴 하죠. 서로 어느 정도 소통한다는 건 아주 많이 통한다는 뜻이니까. 동물들도 다 서로 의사를 통하긴 하죠. 그런데 그 언어로서 좀 더 깊은 생각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인류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말이 이제 인류의 그러니까 표시다 그러면은 글은 인간 사회 중에 이제 문명 사회,
문명사회가 됐다는 그러한 증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인간, 동물 중에 인간이 됐는데, 인간 중에 다시 인간 중에 글이 있다므로써 문화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또 글 중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글쓰기 강좌를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적인 문명사회였는데, 문명사회라는 게 모두가 다 글을 쓰고 그런 경우는 아니라 지식인의 전유물이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과거엔 지식인의 전유물.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생활을 위해서 먹고 살고 그런 물자 생산, 농사를 짓기 위한 그런 일들이 많은 시대에서, 그러니까 글을 배우는 것 자체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그것을 아무나 모두가 다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초기 문명 사회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제 현대 문명 사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세 이후 출판의 발달, 출판 사업. 우리 다들 알다시피 우리의 금속 활자가 있고, 서양의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있고, 그런 출판업의 발달로 글읽기가 대중화되었다. 그전에는 필사본으로 책이 있으면 이제 암각화, 필사본을 만들든가 뭐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책을 이제 인쇄를 해서 많이 대중화가 되죠. 글 읽기가. 근데 그 뒤로부터 글 읽기가 대중화된 뒤로 글쓰기 대중화는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글쓰기 대중화는 몇백 년이 걸렸죠. 뭐 서양 쓴 게 아니라 우리로 쳐도 이제 1500년 이제 중세 때 인쇄술이 발달했고,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글을 쓸 기회가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책을 배포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글을 쓰는 사람들만 있었고, 인쇄를 해서 책을 배포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공고문을 해서 방을 써붙여서 그렇게 해서 보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읽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글을 쓴다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죠. 계약서를 쓴다거나 그러는데 편지를 쓴다거나 하는 건데, 그것이 편지를 쓴다는 건 한두 사람한테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서로들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쓰는 거니까 그렇게 뭐 잘 써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사람한테만 쓰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 번 일반 사람은, 그러니까 글 쓰는 기회는 편지, 계약서는 뭐 단순히 뭘 어떻게 한다 그런 얘기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잘 써야 될 필요가 없죠. 물론 계약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송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사가, 그러니까 죄인 서로 재판이나 하거나 죄인의 진술 같은 거, 그런 거는 계속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그 상부 재판소에 계속 넘겨야 되고 하니까 그건 글로 써야 됩니다. 특히 한글 창제가 바로 그 목적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 학문을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일반 백성도 학문을 배우지 않는 일반 백성도 이제 재판에 걸렸던가 그럴 경우에 이게 자기의 진술서를 써야 되는데 그를 전혀 모르면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백성도 모두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어서 훈민정음을 써서 송사할 때 이제 쓸 수 있도록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글들은 전부 사실을 적어 놓으면 그만이고 그 무슨 어떻게 잘 써야 된다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골자 정말 몇백 년 지나서 글쓰기가 대중화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글을 쓰되 정확히만 쓰는 게 아니라 잘 써야 된다는 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잘 쓰는 건 그런데 한두 번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잘 쓰는 건 두 가지가 요소가 있습니다. 인기가 있게 잘 쓰는 것이 있으면서도 자기가 있을 수 있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표시하는 거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표시한다는 건 더 깊은 사고까지 표시한다는 거고 그것을 여기서 고급 작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있게 잘 쓰는 작문이 있고 인기 있게 잘 쓰는 작문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고를 충분히 표현하는 작문이 있습니다. 사고를 표현하는 작문이 있는데 요거는 연습과 개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사고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고급 작문이라고 이름 지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글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글을 쓰는 거 그것이 누구나 이제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인터넷 시대에서.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신문에 가끔 독자 투고니 하는 식으로 해서 누구에게나 이제 글 쓰는 이제 기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어느 곳에서나 다 얘기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굳이 좀 이제 출판사나 신문사 그런 데서 위에서 뭐 선정을 하지 않아도 대중의 인기로 얼마든지 자기 주장은 이제 널리 퍼질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 이런 것을 자력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럴 경우에 쓸 수 있는 무기는 글을 잘 쓰는 거죠. 글을 잘 쓰는 건데 그 잘 쓰는 것이 이제 누구에게나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편지, 계약서, 송사해서 그냥 자기의 생각을 정확히만 쓰면 되는데 이젠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좀 더 인기를 얻기 위해 잘 쓰는 그런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글쓰기는 이제 현대에 와서는 모든 사람의 표현 수단이 됐습니다. 인터넷 통신의 발달로. 현대사회에서 글쓰기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다. 근데 인터넷의 어떤 그 자기 주장 펴기 뭐 그렇게 그런 일종의 오락성일 경우가 대부분 많은 이제 그러한 글쓰기를 예로 들었지만은 사실 뭐 회사나 기업 다녀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정말 글쓰기가 다 중요하죠. 이제 그러니까 계획서, 기한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에서 어떻게 정말 정확하게 잘 쓰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더 중요하고 그 경우는 이제 위에서는 한두 사람한테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고전적인 그런 편지나 송사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 사람의 인기를 얻어야 된 글입니다. 그리고 또 기업인에서 그 계획서라든지 그런 중요한 실용적인 글을 쓸 때는
어떻게 뭐 쉽고 편하고 읽기 편하게 이게 전부가 아니죠. 내용을 얼마나 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또 한번 고급 장문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좌의 목적이 뭐 다 뭐 글 쓰고 어디 뭐 그런 문학가 문인대라는 그런 얘기가 당연히 아니죠. 그런 건 이제 어떤 뭐 취미로 조금 하실 수도 있고 어쩌다 이제 그쪽 길로 나가실 분도 생길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거는 사회에서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글을 잘 쓰는 거, 글을 잘 쓰는 것이 그 사람의 지적 수준 그런 것을 보는 척도가 되고 나아가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거죠. 그 글 쓰는 걸로. 그러니까 글을 얼마나 고급한 내용, 깊은 내용을 잘 쓰느냐가 그 사람의 지적 수준과 업무 능력 그런 것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처음 보는 관리자에게도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가장 중요한 이제 모든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문장에 의한 의미 전달은 단지 발성언에 의한 의미의 전달이 여의치 않아서 한다는 수준을 넘어섰다. 과거의 편지 같은 거는 만나서 얘기하고 싶지만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갖다 준다든가 혹은 장소는 똑같아도 여기 있다가 나중에 올 사람한테 편지를 남긴다든가 그렇게 해서 장소와 시간의 차이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글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어쩔 수 없어서 여의치 않아서 뜻과 같지가 않아서 여의치 않아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글을 썼던 것인데 하지만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렇게 해서 쓰여진 글이 오늘날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죠. 신약 성서의 그 서간문들이 다 중요한 오늘날 이제 금과 옥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결국은 전화위복이라고 하면 좀 웃을지 모르지만 그때 바울 선생이 직접 이제 직접 신도들에게 그때로서는 그러니까 강론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할 수가 없으니까 멀리 있거나 옥에 갇혀 있거나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서간을 썼는데 부득이 그랬는데 만약 이러지 않았더라면은 자료들이 많이 없어졌을 텐데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경우는 제자들이 당신이 스스로 글을 써놓지 않아도 받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복음서로서 썼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지만 바울은 여기 12제자보다도 사실은 11제자 나중에 11제자보다도 어찌 보면 뭐 성골이 아니라고도 얘기될 수 있는 그런 위치죠. 이제 직접 이제 제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 어떤 뭐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받아 적고 써줄 수 있는 사람이 그때 그 당시에 없었어요. 설사 뭐 포교나 그런 활동에서 이분을 따른다 하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항상 원활하게 같이 다니고 같이 얘기로서 모든 사람을 감화시켰으면 좋았겠지만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편지를 썼었는데 결국엔 그 편지들이 오늘날 중요한 성경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금과 옥조가 된 거죠.
여기서 벌써 당시로에는 글을 쓴다는 것이 좋아서 쓴 게 아니라 여의치 않아서 쓴 건데, 글을 쓴다는 것이 지금은 더 유리하고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우리는 알게 된 거죠. 이 이제 바울 선생의 서간문으로 인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서 문장에 의한 의미 전달은 단지 발성 언어에 의한 의미 전달이 여의치 않아서 한다는 그 수준을 넘어섰다. 발성 언어에 의한 전달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글을 쓴다는 겁니다. 지금은. 더구나 또 그 다음에 또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현대사회는 이미 발성 언어에 의한 전달의 단점을 극복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 500년 전에 인쇄술이 발달됐다면은 100년 전에는 녹음 기술이 발달됐습니다. 이게 있었다면은 이 당시에도 틀림없이 포교를 할 때 녹음 테이프를 제자들한테 이제 갖고 다니라고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글은 이제 말하면 없어지는 그 언어, 그걸 갖다가 그 뜻을 저장해 두기 위한 건데, 아니 말하는 걸 그대로 저장할 수 있는 녹음이 있는데 못하러 글을 쓰겠어요? 왜냐, 글은 또 게다가 이렇게 썼지만 글은 상당히 디지털한 겁니다. 디지털하면 뭐 좋은 걸로만 보는 경향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날로그한 이제 정보를 이제 일정 부분 이렇게 샘플한 거니까 원래의 정보를 상당히 읽는 겁니다. 물론 해상도가 높은 디지털은 이제 잘 이용되고 있지만은, 글이란 건 상당히 해상도가 낮은 디지털 정보입니다. 그 말하는 사람 이 글만 가지고 여러분 이걸 누가 이게 누가 말한 걸 글로 썼다고 쳐봐요. 이게 남자가 말한지 여자가 말한 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말하면서 어디다 액센트를 치고 어디다 말을 끌고 어디서 쉬었다 말했는지 그런 얘기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쓰는 거는 녹음보다 훨씬 더 단순한 거죠. 훨씬 더 기능이 미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말할 때의 그 어떤 감정 흥분 뭐 그런 얘기들,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것이 다 소실되니까. 녹음과 녹화로서 게다가 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녹음기 있고 자기 목소리 녹음하는 건 상당히 신기해서 친척 누구네 녹음기 있다면 그냥 막 신기해서 해보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뭐 그냥 뭐 보통 카세트 녹음기가 아니라 스마트폰도 다 녹음되니까 뭐 지금은 뭐 녹음 너무나도 보편적이죠. 그러면은 누구나 자기의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녹음하고 그거 들려주고, 그러니까 게다가 스마트폰을 하니까 그 파일도 그냥 자유로 전송합니다. 예전에는 그 녹음 테이프가 있으면 카세트 테이프 전달하는 건 편지보다 더 무거우니까 그건 통용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적인 그 전달을 위해서도 뭐 그냥 전화하는, 물론 그냥 전화가 가장 좋습니다만, 그게 안 되더라도 음성 메시지를 얼마든지 그냥 시간과 장소가 달라도 다 이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대사회는 이미 발성언어에 의한 전달의 단점을 극복한 지도 오래됐고,
게다가 녹음, 뭐 우리 얘기도 말 안 해도 지금 녹화의 기술, 동영상까지도 이제 보편화됐는데 그냥 녹음도 그런데 녹화도까지 다 되는데 누구나 이제 자기의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녹음하고 재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변함없이 필요하고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문장 언어에 의한 의미 전달 행위이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녹음 녹화까지 다 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그래도 글이 필요하다. 사실 필요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 근데 그런 면에서 그 녹음과 녹화가 다 있고 모든 발성 언어에 의한 모든 전달이 다 되어 있는데도 계속 생명력이 있게는 글쓰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글쓰기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문장이란 자체가 발성 언어의 이제 일부분 발성 언어가 있다면 그 중에서 이제 언어 요소들 자음과 모음 그걸 하는 부분 집합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이런 발성 언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글에 의해서 한 표현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바로 고급 작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앞으로 점점 더 이제 말씀드리게 되겠지만은 이 강의 주제인 고급 작문의 뜻은 무엇이냐? 결국은 그 멀티미디어 다매체 시대에도 살아남는 그런 다매체 시대에도 살아남는 그러한 글쓰기를 바로 고급 작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읽기 편하고 쉽고 그런 거는 사실 글로 쓰면 더 좋죠. 아니 글로 쓰면 좋은 게 아니라 그걸 읽어보는 게 더 좋죠. 그리고 연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연기 대본 그러니까 그런 데 더 좋습니다. 연기를 하고 방송에서도 방송 작가라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방송인들, 그런 MC들 하는 말들에 대해서 미리 적어두고 그러면은 그것이 그러니까 말하기가 더 좋은 거니까 말로서 표현하면 되니까. 문제는 이제 고급 작문이란 것은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더 유리한 건 아니고 글 그 자체로 더 의미가 있는 것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고 여기서 이제 중점을 줘야 하는 것이 이제 바로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 행하는 글쓰기죠.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 그러니까 그 기준이 글의 기준이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르는 겁니다. 필요성에 따라 글을 쓰니까 필요에 의해서 글이 생겨지니까 이게 상위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글이 이 필요를 따라서 써야 되는 겁니다. 글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학이라든지 의학 뭐 여러 가지 전문 뭐 보고서, 기업체 보고서 이런 건 필요성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글이 뭐 쉽고 편하고 읽기 좋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내용을 얼마나 잘 소화해서 표현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또 고급 작문의 필요성이죠. 이 반면에 이것이 중점돼야 될 것이고 그 반면에 여기서 더 나아가 인간의 정신세계 확장을 위한
문학 창조를 문학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실용문, 여러분들 이제 일반 사회에서의 필요한 글을 쓴다고 위주로 한다고 해서 몇 번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학을 그럼 가볍게 보냐?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정의하는 문학은 인간의 정신세계 확장을 위한 문장 창조.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필요에 의해서 글이 쓰여진다는 것은, 이 필요는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거니까 사람들의 마음, 난 이걸 해야 된다는 그것이죠. 해야 될 일, 혹은 또 리포트도 있고 현실 사회의 어떤 현상, 그거 자체를 전달하는 것도 있고, 그건 결국 이 자체가 인간 세상이죠. 인간 세상의 필요성, 정신세계가 다, 인간의 정신세계도 다 여기서 포함되고, 그것에 의해서 글을 쓰는데, 이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단순하게밖에 글을 쓰지 못하면은 이 글의 목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깊은 내용을 다, 여기는 깊은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이 고급 작문입니다. 근데 이제 문학은 당장에 필요한 글을 쓰는 게 아니죠. 그냥 이 글을 그냥 보면서 음미하고 그러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필요성에서 억지로 더 뭐 어렵거나 힘들게 나아갈 필요가 없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문학은 아주 받아들이기 쉽게 그냥 아주 그냥 일상적인 평이한 것만 해야 되느냐? 근데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흔히 같이 얘기되는 말이 그거죠. 상상력이라고. 상상력. 상은 생각한다는 상자죠. 이 상은 광화문 세종대왕상, 이순신상처럼 그때 쓰이는 상입니다. 동상이라고 하는 건 구리로 만든 것만 쓰는 거니까 동상이란 말은 꼭 써야 될 말은 아닙니다. 그 상이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상은 그 모양으로 만들어냈다, 형체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 그러니까 조각상 그런 데서 얘기했듯이 어떤 이제 모양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실체보다는 어떤 모양에 대해서도 중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 있는 현실 세계, 이거를 관찰하는 거가 아니라, 여기서 다시 지금 비록 없지만은 형상을 다시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양들을. 그걸 생각으로 하는, 그걸 상상력이 하는 거죠. 근데 문학의 글을 쓰면서 글을 읽으면은 상상이 되죠. 여기서 실용문, 이 실제 상황을 전달하면은, 실제 상황을 전달하는 글을 읽으면은 다시 여기서 그 실제 상황이 이랬었구나 하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실제 상황을 묘사한, 표현한 글, 보고서를 읽으면은 그 실제 상황은 이렇구나 하고 사람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상한 거를 한다는 것은, 이 문학, 실제로 있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도 쓰죠. 근데 이 글을 읽으면은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도로. 그러니까 실체에서 글이 되고, 그 글이 발전해서 문학이 되고,
문학이 발전해서 상상이 됩니다. 상상은 현실 사회에 없더라도 만들어내고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글이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실체를 글로 표현해서 글로 이제 제3자가 다시 또 요 실체를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상상해서 실체를 유추하게 되죠. 근데 요 실체의가 100% 전달됩니까? 안 되죠? 글은 물론이고 그 비디오로 다 찍고 영상으로 찍어도 실체하고는 100% 같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전달은 계속해서 실체의 정보를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잃어가는 과정인데 그것을 계속 이렇게만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문학이 필요합니다. 그 실체의 전달말에서만 그치면은 우리는 계속 글을 통해서 전달하다면 실체를 자꾸 더 감소시키기만 합니다. 하지만 문학을 통해서 없던 것도 자꾸 만들어내고 그렇다 보면은 없던 걸 또 더 만들어내서 다시 또 상상이라는 것은 원래의 그 수준으로 다시 복원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문학이란 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그 없는 것을 만드는 것 이런 거에서 그 없는 것을 글을 쓴다는 거, 글 자체를 위한 글 거기라는 의미에서 더 이제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거 그런 것을 여기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문학 창작의 강의 본 강좌도 문학 창작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서를 또 해놓습니다. 문학 창작의 강의가 글 쓰는 기교를 가르치는데 글쓰기는 문학을 바치는 하위 수단일 뿐이다. 예전에 미술평론 이제 책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추상화에 대해서 이렇게 한참 설명을 하는데 미술에서는 값싼 손끝 재주보다는 창의력이 중요하다. 창의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미술에서 이제 이렇게 그 정교하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실제 그대로 붓을 터치하고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그 나름대로의 뭐 터치 방위 성향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제 전부가 아니다 이거죠. 이제 그것은 이제 저기 모사화가 그러니까 복제품화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듯이 어느 정도가 되면은 누구나 이제 그릴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미를 창조하는 거 이제 구상화든 비구상화든 이제 미를 창조하는 거 어차피 사진이 생길 때도 처음엔 이제 글 쓰는 사람이 아니라 참 화가들도 자기 직업을 잃을까봐 참 걱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화가 이제 지금도 다 있죠. 그것은 이제 아무리 그림 뭐 사실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사진과는 또 다른 뭐가 있으니까 매력이 있으니까 계속 생명력이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창조력, 자기 개성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술에서 손끝 붓터치가 중요하고 연기자는 표정 연기. 하여튼 물론 이제 영화 같은 거는 이제 감독, 시나리오 모든 여러 사람이 다 하는 거니까 연기자는 그중 이제 가장 일선에서 하는 거니까 또 달라져 이제. 하여튼 화가나 그런 이제 글 쓰는 사람이나 전부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 기교가 가장 밑받침이 되고 그 위에 창작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그림은 좀 더 전문적성이 있는 거고
밑에 이제 기본 기교가 이제 글은 이제 상당히 그보다는 우리가 적게 얕게 치는데 그만큼 글을 쓰는 건 이제 자기가 상상을 해서 뭘 메꿔야 할 거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써 그러니까 글 쓰기 그러니까 문학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글 쓰는 기교를 하는 것 그건 아닙니다. 글 쓰기는 문학을 바치는 하위수단이고 아주 그건 이 문학 강의가 아니라 이제 초중학교 국어에서 이제 끝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문학은 현실 그 이상을 추구하는 정신력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제 글에서 다시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적 인격의 조건은 글쓰기 기술이 아니라 세상사를 높은 관점에서 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체에서 이제 실용문이 쓰는데 실용문이 다시 문학으로 발전해서 이제 상상을 합니다. 상상을 하는 것은 현실 그 이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사를 높은 관점에서 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 이것이 그럼 창작에 의해서 필요를 하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어느 회사든지 기업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다 그런 좀 그 딜레마가 있죠. 이제 처음 취직하는 사람들은 어떤 전문적인 전공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올라갈수록 다른 것을 같이 관리해야 됩니다. 또 큰 부서를 같이 관리하고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소라든지 그런 여러 분야에서는 밑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이 반드시 위에 직책에도 적합한 경우 하거나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떤 밑에 연구원들이 있으면은 그 위에 이제 석학, 박사 하기로 하신 분들이 낙하선으로 내려오죠. 그래야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고 할 수 있고 밑에서 한 분야를 했던 사람들이 그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위로 올라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떤 사람이든지 다 이제 사회생활 시작은 어떤 자기 특정 전문 분야 물론 어떤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 귀족이나 지금의 재벌 2세 같은 경우는 뭐 처음부터 관리자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은 누구나 다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전공이나 특정 분야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에 그러다가 40, 50대 그 어떤 회사에서도 본의 아니게 나오기도 하면서 사업을 하거나 그 여러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어려움에 부닥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사를 높은 관점에서 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 옛날에 이제 제왕학이라고 해서 왕자들은 제왕학 그냥 처음부터 그냥 세상을 크게 보면서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가르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다스리는 거 가르쳐서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니까. 근데 일반 국민이 평민의 자식이 제왕학 배워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젊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20대나 회사 관리하겠습니다. 웃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배울 기회가 없는데 자기 직업만 계속 40세까지 계속 하다가 보면은 자기 직업에만 몰두하니까 이런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서 새로운 인생 이모작 다른 직업을 한다든가 경영이 필요한 일을 하거나 그럴 경우 되면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이런 총괄적인 것을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경영학이라는 물론 학문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경영 그 자체고요. 그러니까 근데 기업을 경영하는 진정으로 정말 세상을 보는 관점을 높게 하는 거 이게 종교적이고 어떤 영적인 거 저희 다른 강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현실 사회에서의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장 높은 관점은 이제 문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문적인 창작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혀 안 하실 분이더라도 이런 문학 창작에 대한 관점 이런 것을 배우고 익혀가지고 이런 이제 창작 버금가는 그런 이제 자기 구상을 할 수 있을 그런 생각 마인드를 기르면은 세상사를 높은 관점에서 보고 더 융통성이 있고 세상사를 관리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강생은 기본적인 문장력 배양은 물론이고 이 강좌에서는 기본적인 문장력 배양은 물론이고 본인의 문학적 활동과는 무관하게 문학을 하시든 취미로 하시든 전혀 안 하시든 프로 작가가 되시든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본인의 문학적 활동과는 무관하게 본질적으로 높은 관점의 세계관, 사물의 본질을 보는 거. 물론 뭐 철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옛날에 본 대학 편람에도 철학과에 대한 설명에서 그러니까 졸업 후에는 뭐 강사 교수도 하지만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그 사고력을 활용하여 이제 어느 분야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잘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하여튼 종교학, 철학. 그리고 여기서 고급 작문이라고 얘기는 해놨습니다만은 종교나 철학 이 고급 작문이라고는 했습니다만은 종교와 철학 이외에 가장 높은 관점에서의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을 기르는 본질적인 사태의 핵심을 파악하는 그런 관점을 기르는 수단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문학입니다. 그리고 고급 작문이라고는 했습니다만 여기들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운 그러니까 본 강좌는 결코 어떤 그냥 생활을 조금 뭐 그냥 심심하니까 윤택하기 위한 그냥 교양 강좌 그 정도로 볼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사회생활 앞으로의 생을 더 풍요롭게 꼭 생을 풍요롭게 하는데 꼭 물론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이지만은 어떤 경제활동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도 사태의 핵심을 파악해서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소양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실용적으로도 이제 필요한 겁니다. 보탬이 되는 것이고 본질적이고 높은 관점의 세계관을 길러서 각종의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각종의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아주 이제 한 분야만 계속 일하면서 한 직종에서 일했던 분은 각종의 상황에 대처하기가 좀 어렵죠. 하지만 이렇게 높은 관점에서 보면은 각종의 상황을 대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과 주변의 삶의 정서를 풍요롭게 한다. 자신의 삶의 정서를 문학이라는 소양이 있으면 물론 당연히 자신의 삶의 정서를 풍요롭게 하죠. 게다가 이제 자기가 어떤 문학적인 그 사고방식을 갖고 그런 글과 말을 쓰고 그런 태도를 보이면은 당연히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런 이제 풍요롭게 그런 혜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한테 협력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그 사태의 본질을 아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강의가 있으려면 교재가 있어야 되는데
교재는 제가 이제 물론 소설 작품도 많이 여러 권 썼지만은 그런 건 이제 별도로 하고, 일단 고급 작문이라는 그런 취지에 맞게 제가 좀 오래전에 우연히 구입했던 책 하나를 이제 소개합니다. 제목은 문장 강의. 근데 이 책이 지금도 시중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요즘 나온 책에선 아마 고급 문장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도, 이 책에 나오는 정도, 이 책을 아마 구하기도 어려울 테니까 필요하면 제가 이 부분을 스캔해서 이제 인터넷에 올리든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냥 그야말로 말 그대로 참고서고 뭐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형식상으로 교재는 하나 있어야 되고 있는 것이 좋으니까 이제 부득이 하면 이 책을 이제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 1강이 여기 이제 이겁니다. 이제 인간의 사고의 전달, 요거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개론 이제 도입부에서 이제 시간을 거의 사용했는데요. 이 말 자체가 상당히 아까 먼저 얘기했던 것을 정리하는 의미도 있죠. 인간의 사고의 전달. 인간의 사고는 이게 무한히 다양한 겁니다. 복잡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는 아날로그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제 이런 물질 세계에서 인간의 사고가 그대로 전달된다는 건 100% 전달된다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 물질 세계에서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만큼만,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은 그 약간의 부분적인 거, 그거라도 서로 소통을 하자는 것이 바로 사고 전달 수단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물질 세계 자체가 이제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 전달, 생각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강의 심령학에서도 다루지만은 심령학에서의 말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세계에서는 이 사고, 모든 생각, 그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보다 한참 낮은 차원의 일반 이제 지구상 물질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완전한 전달은 애초부터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부를 전달받으면서 서로 오해도 생기고 서로 충돌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물질과 정신의 그런 이제 부조화를 극복해가면서 영혼이 성장하는 그런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은 사고를 전달하되 어차피 완전하지 않을 수 있는 전달을 할 수 있는 한 완전하게 노력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단으로서 언어가 있는 것입니다. 언어가 있음으로 해서, 언어는 그런데 말로 하는 언어나 글로 하는 언어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죠, 지금은. 사고, 생각, 사고의 아날로그한 이 사고의 디지털 변환입니다. 디지털 변환. 언어는 어차피 우리가 그 연기라든지 스피치 할 때 억양이라든지 뭐 표정 뭐 그런 건 언어라고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전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디지털입니다. 어디까지나 디지털이고, 그걸 가지고 100% 완전한 그 섬세한 그것까지 표현은 안 됩니다. 하지만
표현은 안 되지만은 최대한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디지털이란 말 우리가 영어 디지털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지만은 요건 많이 안 보셨죠? 계수적이라고 써입니다. 계수, 숫자를 카운트, 계산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디지털 말은 많지만 사실 이 의미 정확히 보고 의미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영어 디지털도 뭡니까? 디지트가 정수라는 거 아닙니까? 예? 디지털, 정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수, 그러니까 디지털 하면 그냥 자꾸 이렇게 딱딱딱 끊어지는 거, 그렇게로만 연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숫자로 확실하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정수, 무리수, 유리수, 너무 유리수라 하더라도 너무 해상도가 무한한 거는 아니고,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정수라기보다는 이제 유한한 유리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리수처럼 뭐 끝없이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그 해상도가 일정하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그 정보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어느 한도 내에서 정보를 표현한다는 거. 그거가 언어의 특징이고, 그리고 발성 언어의 시간적 제약 말씀드렸죠? 옛날에 확성기도 없었을 때, 확성기도 상당히 정말 공간적 제약이기서 시간적 제약, 여기서 먼저 나왔네. 그러니까 말하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여기 내일 올 사람이 나는 오늘 집에서 떠나는데 내일 여기 올 사람한테 뭘 전해야 한다. 그럴 때 글을 써놓습니다. 근데 그걸 제약하기 위해서 언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문자 언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녹음 기술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간적 제약은 확성기가 있고 또 방송, 아까는 얘기 안 했는 건데 이제 편집뿐만 아니라 확성기, 방송 기술로 극복. 언어의 그런 거는 다 지금 다 극복됐습니다. 그러니까 발성 언어. 여기서 요거는 이제 발성 언어를 말하는 거네요. 예, 발성 언어. 문자, 발성 언어의 억양, 음색, 배경들의 의미 전달 보조 요소 소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말할 때 그냥 이렇게 어다르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억양들 달려서 하지만은 물론 억양을 뭐 표현하는 뭐 기호도 가끔 있습니다만 되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억양이라는 게 상당히 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투리 같은 거, 그러니까 말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글자로 써도 다른 말을 사투리 쓰는 사람도 많지만은 이제 그 억양이 달라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말 자체, 언어 자체는 똑같은 한국말인데, 제가 그 중국을 오가는 이제 그 선박에서 보따리 상인들이 있죠. 그런데 보면은 이제 제가 여객이 이제 가는데 여객마다 짐표가 있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보따리 상인들이 그 짐표 좀 빌려달라고 막 그럽니다. 제가 한 번 여기 갔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아줌마가 왜 한국 사람은 여기 한국인데 저희 중국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 동포라고 하지만 어쨌든 중국인이고 이제 한국 사람 중에서 좀 빡빡한 사정이 빡빡한 분들은 반감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아까 이제 그 도와주는 그 배표 다 빌려달라 그러면서 왜 부타로 저런 중국 사람 저 사람 도와줄 거 아니고 우리 도와줘라
근데 제가 말하면 어떻게 압니까? 저 사람들 한국 말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양들만 다 안다고 그렇게 그 아줌마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어 쓰는 단어는 다 똑같더라도 이 언어는 똑같다 하더라도 무슨 꼭 완전히 그냥 뭐 경상도 무슨 니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글자 자체 완전히 다른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똑같더라도 그러니까 언어는 똑같더라도 억양이 달라서도 많이 이제 그걸로 지방을 구분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또 근데 조사 그 동사 그런데 변화가 복잡하니까 이 넓지 않은 지역에서 상당히 이 변화가 있죠. 그래서 경상도 쪽, 전라도 쪽 다 사투리가 글자로서도 좀 다른데 한글로서도 중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너무나도 크죠. 그리고 그 한 성 당연히 우리 상식으로 이제 동북 언어 뭐 강남 언어 많이 달라야 되는데 그만큼 상당히 다르진 않죠. 물론 그 한자라는 걸로다 그러니까 표시를 하고 그 언어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모듈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사리 변하지가 않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 뭉쳐 있을 수가 있는 요소가 됩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한 성 내에서 이게 중국도 물론 하도 넓으니까 이제 이쪽이나 이쪽 동북이나 이쪽 강남 이제 남부 가면은 이제 글자 쓰는 관습이 약간 달라지죠 이제. 하지만 물론은 발성어는 많이 다르죠 이제. 그 글자도 근데 글자는 거의 비슷하지만 글자도 좀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제 같은 성에서는 이제 글자는 그야말로 같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말한 이제 사천성 그 사천성만 해도 그 한국보다 크죠. 사천성 사람한테 그 한국도 이제 지방마다 사투리가 다른데 당신네는 그 지방에는 또 어떻게 다르냐는 게 있느냐 하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이제 억양이 다르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천성 그 내에서도 각 지역마다 다 언어가 당연히 다르죠. 우리 전라도 경상도 다르듯이. 근데 그런 발성 언어.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여튼 이제 문자 언어로 한문 중국의 그 문자 언어로는 표기 못하는 거죠 이제. 근데 소멸이 되는데 그런 건 내 어느 지방 출신이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억양으로 탁탁 안다 하더라도 가끔은 이제 이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걸 갖다가 결국 그러니까 문장이 발성언어 표기 그 이상의 기능이 요구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동음이의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같은 발음이 똑같은데 글자는 다르게 쓰는 거.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글로도 다 모든 것을 이제 글을 쓰지 않고 언어로 다 발성 언어로 다 표현을 한다면은 그런 동음 이의어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죠. 동음 이의어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음 이의어가 다 필요한 것은 문장이 이제 인간의 사고의 기록 수단이고 아날로그적 사고, 디지털적 문자, 아날로그적 사고를 디지털적인 문자로 하려면 최대한 사고 표현의 분해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그러니까 그 발성 언어 이상의 표현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번 첫 강의의 핵심으로 일단은 해두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문장은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니까 사고, 발성 언어 그 이상이어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문장은 발성 언어 그 이상의 표현을 우리가 함유해야 그래야 계속 우리가 이런 첨단 현대 사회에서도 계속 존재 가치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그 문장을 쓰는 그런
그 필요성, 그 보람 가치가 있는 겁니다.